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김정은 1년 만에 가면 벗으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신형 첨단 전술 무기 시험을 현지 지도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제재 완화는 절대 안 된다. 북핵 폐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 완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라든가 지난번 유럽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러시아를 향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북한 첨단 무력 과시하는데 남한은 안보마저 선심 쓰듯 해서야 라면서 역시 같은 내용으로 비판하고 있네요. 북한에서 이제 전략 무기라고 하지 않고 전술 무기라고 좀 격을 낮췄죠. 그래서 물론 그 무기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표현할 때는 전술 무기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기존의 이 재래식 무기, 미사일 포함한 재래식 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이 아니죠.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 무기를 시험하는 것까지 한반도 비핵화에 모두 관련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의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또 남한이 그 우리나라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이제 이런 것과 다 연동되는 것인데요. 지금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폐기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제재의 해제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협상의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트럼프도 미국의 북한이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을 때 그것이 마치 한반도 비핵화 협상 북핵 폐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한 데 대해서 거짓 기사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내용, 핵심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당정의 이딴 시장 소통 행보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시중은행 은행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 핀테크, 빅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요청을 청취했다.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하고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6명이 정경련 전무를 초청해서 산업 시원하게 대한 강연을 들었는데 정경련 전무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핵심이다. 라고 강연 내용이겠죠. 민주당의 현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저성장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한 1년 반 동안 노동 존중,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나중에는 이제 포용 성장이란 내용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경제정책의 어떤 기조, 사실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슬로건이라든가 어떤 태도, 기업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에서 아마 어떤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이 단순히 금융자본가들이나 재벌 대기업 얘기만 듣고 펼칠 수는 없는 것이죠.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그것을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정책을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과 가게 이렇게 말하자면 자본과 노동 이런 것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둘 사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이라든가 갈등 관계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인데, 한쪽 얘기만 듣고 경제정책을 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의 경제정책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뭐 사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고, 한반도 평화 국면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지지율이 높았는데 지금 사실 50% 초반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1년 반 동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 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뭐 이런 것들이 과대 포장된 것이죠.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은 10조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1,600조 원 내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인상이 과대 포장되어 가지고 집중적인 자본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된 것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정책, 재벌 위주의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운용, 뭐 이런 것들이 금융 재정 정책에 있어서 별다른 역대 정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신자유 정책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경련 전무가 기업가 정신 운운했는데, 그 기업가 정신이 뭐죠? 이윤국대화 정신이잖아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 규모가 커지고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우리나라 삼성 최대 일대 재벌이지만 그 삼성 재벌이 무슨 엄청난 이 부를 쌓고, 또 이 재벌 총수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개인 사유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그걸 나눠주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나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축적해야 하는 것이지, 최고로 우리나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나눠준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들 세계에서는.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내부 문제 제기 찍어 눌렀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규직 전환 때 임직원 친인척 잔치판이 벌어진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이사가 진상조사를 요구하다가 묵살당하자 사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니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이사가 진상조사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묵살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할 때 서울교통공사 하나만, 공기업 하나만 이렇게 조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전반에 걸친 문제라면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을 불문하고 공기업 전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약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까지 해야 되겠죠. 국민연금과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국민연금에 본격적으로 손뻗치는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주민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 최소 보험료 한 9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9만 원을 대신 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치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동아일보도 경기의 연금 첫 보험료 대납, 국민 부담 늘리고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만, 왜 전남만 이렇게 18세 이상에 지급하냐? 그럼 형평에 어긋나니까 대납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형평에 어긋나면 다른 도도 다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도가 재정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이 보험료를 다 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본래 국민연금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제대로 된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가입자가 낸 돈을 축적해 뒀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많이 지급한다면 그거는 개인 저축이죠. 사보험이거나 그런 겁니다. 자기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낸 국민들이 그 돈을 사뒀다가 나중에 정년 이후에 그 보험료를 타간다, 연금을 타간다 이렇게 그것을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국민연금은 명백한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재정을 통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혐오사회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누구를 위한 혐오사회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수역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여혐, 남혐 논란이 극단적인 성대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제돼야 한다. 남녀의 어떤 투쟁의 대상이나 성대결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막장으로 가는 젠더 갈등, 남성과 여성이 투쟁의 대상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성과 여성은 투쟁 상대가 아니다.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고 이성 간 극단적 대립은 한국 사회를 더 후퇴시킬 뿐이다. 남녀 간 성숙한 대화를 통해 사회학이 되어가고 있는 젠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녀 대결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녀가 같이 살아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다 이 한 사회 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사회 내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혐 남혐을 똑같이 이렇게 비중으로 두고 현재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물론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고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체 사건들을 놓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남성 중심의 봉건주의제고 가부장제도로 인한 남녀 차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또 남성 중심의 그 권위주의 사회, 뭐 직장이든 뭐 사회 곳곳에 이 남성주의, 뭐 정치도 다, 한국 정치도 다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그렇고요, CEO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폭력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남성에 의한 그 여성을 상대로 하는 폭력, 가정에서부터 사회까지, 직장까지 이런 그 다반사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남녀의 뭐 투쟁 대상, 남녀의 갈등 이렇게 똑같은 비중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수영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사건은 그 사건의 내막을 또 조사해서 그는 그것대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그것대로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는 이 기업 옥죄는 권력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판 덜 먹이면서 대기업의 상생기금 압박하고 있다. 농업인 등 지원 특별법, 한미 FTA라든가 한중 FTA를 통과시키면서 농업에 대한 피해가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때 농업인 지원 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하면서 1조 원 그 상생 기금을 만들고 법으로 이 기금은 재벌들이 기금으로 출연하는 뭐 그런 형태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지금 정립이 잘 안 돼. 10%도 지금 목표 10%도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농해수위가 재벌 대기업들을 불러서 이 기금을 내라고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을 권력의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그냥 광주 지역에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현대차 자본에게 사회공헌 차원에서 투자해라 이렇게 강요로 변질했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가 비판하고 있네요. 한국경제신문은 돈 내라 또는 북에 가자, 언제까지 기업
압박할 건가 라면서 역시 농업인 지원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기업의 재벌 대기업에게 기금을 내라고 돈 내라고 압박하는 거, 그리고 북한과 남북 교류, 경제 교류를 위해서 한 100여 개 그 기업에게 동해에서 북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뭐 북한에 이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기업의 압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뭐 자발적 형태를 띄었다 하더라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기금이나 사회공헌에 돈을 내는 경우, 이것은 뭐 순수한 동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기업주 개인이 사비를 들어서 뭐 개인이 정말 뭐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하지 않고 사회에 뭐 공헌하기 위해서 국가에 헌납하든지 사회에 뭐 기부를 하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기업이 법인이 말이죠, 예산으로 이렇게 돈을 내놓는다. 이것은 뭐 권력에 잘 보여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기업의 그 PR, 이제 선전하는 선전 비용으로 내든지 그런 것이지, 뭐 순수한 동기로 기업이 돈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 동기에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만약 필요하다, 뭐 농업인에게 필요하고 농민에게 필요하고 교육 환경에 필요하다 그러면 조세를 통해서 이 돈이 조달돼야 하고, 또 정부 재정을 통해서, 물론 정부 재정은 국회가 예결산위원회를 통해서 배분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농업인 지원 특별법도 저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 1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개정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 예산을 1조 원을 예산 편성할 때 농수산부 예산에 1조 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면 된다. 아니면 국회에서 그냥 의결해도 되는 것이죠. 금리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을 진퇴양난으로 몰아넣는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대변수에 매우 취약하다. 경제 규모도 뭐 강대국에 비해서 규모도 적은 데다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대변수 취약하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데 우리가 한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버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이게 뭐 1,500, 1,600조, 뭐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2,000조가 넘는 이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 금리 부담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 한계 가구도 지금 상당히 이제 존재하는데, 그동안 원금보다 몇 배의 이자를 지금 부담해온 그런 한계 가구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탕감 조치라든가 아니면 지불유예 등 가계부채 그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가계부채들이 상당수가 부동산 뭐 투기를 위한 것이든 부동산을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든 여하튼 부동산 담보 대출, 또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뭐 이런 것들이 그 가계부채를 이렇게 크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뭐 투기를 잡는 부동산 대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뭐 헌법 개정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주택정책, 1가구 1주택이라든가 고가의 주택에 대한 강력한 보유세를 신설하는 등 가계부채가 집을 중심으로, 뭐 그것이 투자의 목적이든 투기의 목적이든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든 이 주택 부동산 정책과 연동된
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공공주택 정책으로 주택 공개념을 도입하는, 거기에 근거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혁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방경제 문제는 이게 다 개방된 상태를 지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제도 지금 수출에 지금 한계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 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양극화 분배 구조를, 빈부격차를 해소하면서 내수 경제를 튼튼하게 해야 하고, 이 금융이라든가 그동안 국제은행들이 다 민영화된 상태고요. 공기업도 상당수가 민영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됐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공공성 강화하는, 필요한 부분은 국공유화, 재국공유화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취약한 개방경제 하에서 취약하게 된 경제 구조를 건실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완전히 그 뚝을 허물고 문을 완전히 열었는데 적정하게 또 문도 만들고 뚝도 어느 정도 쌓아서 대변수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빠른 기업이 이기는 디지털 시대, 느린 정부로는 필패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데이터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해도 실제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IT 분야 규제 완화 가운데 가시화된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 정도일 뿐이다. 블록체인 사업은 여전히 불법 도박장 취급을 받고 있다. 한국의 데이터 활용 역량은 세계 63개국 중에서 56위로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아마존 제2본사 유치 결국 인재가 열쇠였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한국은 IT 인프라와 인적 자원, 중국을 배후지로 둔 것이 굉장히 강점이다. 글로벌 기업 눈높이를 맞추려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영어 구사 능력으로 무장한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인력 수준은 높이고 규제 문턱은 낮춰야 먹고 살 길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관련 기술 혁신을 정부 규제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수백조 원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불법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불법 상속 증여는 일삼으면서 R&D 투자를 통한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재벌 대기업들이 소홀히 해왔습니다. 계속 정부에 대해놓고 기술 투자 지원해달라, 규제 안 해달라, 이런 소리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R&D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사내 유보금을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 혁신 성장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경영 혁신과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실 경영 혁신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재벌을 해체하는 게 경영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재벌 개혁조차도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혁신 성장에 있어서 기술 혁신이 없이는 혁신 성장이 가능하지 않는데, 기술 혁신은 결국 투자가 기술 아닌 투자가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산업유보를 쌓아놓고 딴 데로 엉뚱한 데로 돈을 빼돌리고 돈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력 수준을 높여서 기술 혁신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만 이용되고 이윤 극대화에만 극대화를 위해서만 이게 작동한다라면은 결국은 사회적 빈부격차는 극대화될 수밖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술의 빈곤, 기술 격차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글로벌 기업, 재벌 대기업이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결국 이윤 극대화를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다수가 빈곤화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착취와 불평등의 수단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런 국내에서든 전 지구적으로든 그런 격차 사회, 격차 확대되는 기술 혁신이 결과적으로
격차를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경영권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갈수록 늘어날 토종 지배구조 펀드의 기업 경영권 공격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토종 지배구조 펀드가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카의 2대 주주에 오르면서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건 증권시장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다.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로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효과적인 사업 구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해 단기 차익을 챙기고 떠나는 먹튀 행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견제가 필요하다. 상법 개정 때도 경영권 불안을 증폭시키는 제도 도입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기업들도 경영권 안정은 궁극적으로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 경영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권력과 정경 유착 구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세습해 오던 지난 시기와는 다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해 달라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착취와 수탈 그리고 갑질을 일삼아온 재벌 대기업의 문제 이것은 전혀 감춰져 있는 것이죠. 재벌 체제를 해체시켜야만 하는 그런 경영신의 과제는 정부도 재벌 체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재벌 개혁조차도 지금 후퇴한 상태고 재벌과 지금 손잡고 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벌 체제 그 해체를 통한 경영혁신 이 부분은 굉장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내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이 전개될 때 재벌 공화국이라고 불려왔던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그런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데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조차도 저는 1년 반 동안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슬로건에 대한 집중적 공격을 받으면서 또 저성장 내년에 2.3%까지 예상되는 이런 저성장 국면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의 위기를 느끼면서 재벌과 타협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대중 정부가 IMF 위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정말 IMF 신탁통치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노무현 정부가 이 금융허브화 정책, 외환은행 투기자본에 팔아넘기고 상용자동차를 상하이 자본에 팔아넘기고 하는 등 소위 말하면 이 금융허브와 또 산업화에서 금융화를 촉진하는 신자유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지난 10년 전의 그런 상황이 반복될 재현될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20여 년간 신자유 정책만으로도 완전 개방화된 그러니까 대외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한국 경제 그리고 빈부격차가 극도로 확대되어 있는 점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금융이라든가 산업자본 등 외국 자본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취약한 재벌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